내일 모레인 9월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평양을 떠나서 베이징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 20여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일 오후쯤에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출발과 도착 시점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걸 거예요. 9월 3일 날은 아마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이제 정상회담 할 시간은 일이 최적이죠. 네. 그러면은 2일 날 몇 시쯤 도착해야 북중 정상회담도 하고 북러 정상회담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 뭐 베트남이나 또는 캄보디아나 또는 다른 나라들하고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단둥 기차역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의 영접을 받는 것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몇 시쯤 해야 이것이 가능할 건가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고, 세 번째는 북한 철로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동 시간을 또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중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 여기에 시간을 좀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교통수단을 택할지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예상대로 이동 방법으로 전용 열차를 택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비행기보다 열차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뭐 선호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전용 열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참매 1호라고 하는 그 전용 비행기 뭐 이것은 사실상 70년대 90년대 그때 러시아에서 만든 IL 계통이거든요. 조금 이게 이제 수령이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됐는데 또 50년 된 걸 가지고 지금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단 말이죠. 예. 2018년도에 김정은이가 중국을 갈 때 두 번 정도는 참매 1호를 탔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노이를 갈 때는 기차로 갔고요. 싱가포르를 갈 때는 오히려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전용기 이걸 빌려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참매 1호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기차를 타고 긴 시간 동안을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21세기의 한 나라의 정상이 전용기가 아닌 열차를 타고 간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그렇죠. 태양호 열차가 시속 50km 이상을 내기 어렵다는 점도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철로 때문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는 이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 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태양호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평양에서 북경까지는 철로 거리로는 1,36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철로 상태만 말씀을 드리면 북한 내의 철로 상태하고 중국 내의 철로 상태가 다르겠죠. 예. 중국 내의 철로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의 철로 상태는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시속 50km 이상을 갈 수가 없는데, 게다가 지금 이 김정은이가 타고 있는 이 열차는 전부 다 방탄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방탄차라고 하면 일반 차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타고 가는 저 태양호라고 하는 저 전용 차량도 방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제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북한 내의 철로 상태가 너무 낡았다. 두 번째는 방탄 열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면서 어떤 예우를 하겠다 이렇게 북측에 전달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김 위원장을 초청한 이유 그리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락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를 포함한 전략적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고, 또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파병함으로써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기울였거든요. 게다가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의 가능성마저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네. 초청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3년 반 정도 지났고 또 무슨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정상회담들이 논의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제 좀 소원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 말고 또 다른 뒷배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이 뒷배의 한 일환으로서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을 거고요. 또 혹시 있게 될지도 모르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에 미국에 대한 몸값 올리는데도 이번 방문이 아주 적절할 거다. 이런 판단 하에서 북한과 중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이 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첫 다자 외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일 국가의 이 양자 회담만 고수했던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이제 가는 것이 다자 외교 무대이기는 하지만 네. 다자 외교 회담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 협력기구 SCO 같은 그런 회의가 이번에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는 G7이나 G20과 같은 회의도 아니고 APEC과 같은 회의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자 외교 회담은 아니되 예. 대신에 다자 외교 무대는 될 수가 있죠. 26개국 정상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모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자 외교 무대를 이용을 해서 북중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여태껏 양자 정상회담만 이렇게 고집을 해왔느냐 하면 예. 이것은 후령영도 체제라고 하는 북한 체제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회담만 선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북한이 이제 그동안에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립이 돼 왔었죠. 그런데 만일에 에이펙 같은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참석했더라고 하면 에이펙에 참석하는 또는 아시안 같은 그런 그 정상회담에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그 국가들이 오히려 김정은을 갖다가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북한을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유일 지도 체제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정상회담만 고집했지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전 방중 때는 부인인 리설주와 동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퍼스트레이디 격으로 딸인 김주애와 함께 참석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김주애가 동행한다면 후계 구도가 확실하다고 봐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동행을 해서 같이 계속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게 되면 네.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자로 완전히 낙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일 동행을 하되 노출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같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이것이
이번에 다자 외교 무대가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김주애를 데리고 가서 과거 조선시대의 태자책봉처럼 이 김주애를 낙점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6개 국가가 오는데 만일 김주애를 데리고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김정은보다 김주애가 오히려 언론의 주목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이것이 4대 해석 체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에 어떻게 보면은 희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데리고 가더라도 노출 빈도를 최소한을 할 거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제 판단이 틀렸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이번에 북중 정상이 만나는 것에 회담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푸틴도 김정은과 만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북중러 3국 정상이 같은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같은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지금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입장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진에 김정은, 푸틴, 시진핑 이 세 사람이 사진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원하고자 했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달성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 또 러시아와 북한 간에 이런 정상회담은 있을 수 있지만 3자 정상회담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고려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중국 입장에서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天安문 막루에 올랐을 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 이제 푸틴 대통령, 왼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앉을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상이 나란히 착석한 모습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조금 모델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제 좌석을 차지를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의 왼쪽에 후진타오, 장쩌민 등 소위 말해서 중국 정계의 원로들이 자리를 잡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푸틴, 박근혜 대통령에서 23개국 정상들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1959년도 건국 10주년이에요. 10월 1일 날. 그때는 마오쩌둥의 왼쪽에 후르시초프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원로,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호치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초청한 사람들 다섯 번째가 이제 그 김일성이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거든요. 네. 만일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원로들을 배제하지 않고 막루에 같이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959년도의 모델을 따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러시아의 크렘린궁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진핑의 오른쪽에는 푸틴, 그리고 왼쪽에는 김정은, 그리고 푸틴의 오른쪽에는 중국의 원로, 김정은의 왼쪽에는 중국의 원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초청한 국가들, 이런 식으로 다리를 배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일단 그날에 한번 봐야 어떤 모델을 따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가져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북중러가 만나서 협력 단계가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시점인데 한미일, 북중러 이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현실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일 모레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은 2년, 3년 후의 문제냐, 이런 차이는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일 모레가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북중러 또는 한미일
이런 신냉전 구도로 바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3자가 이런 이제 안보나 국방 협력을 하려고 하면요.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자 회담을 제도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혹시 만나게 되더라도 만나서 설령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북중러 안보 협력을 통해가지고 남방 삼각관계와 북방 삼각관계를 통해서 한반도 주변에 이런 신냉전 구도 이것을 형성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모레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네. 오늘 10월에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엔 긍정적으로 답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건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분위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이성락 안보실장의 그 발언을 보면 그 분명한 이제 입장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현실에 기초한 그런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초청장 보내지도 않았고 또 어디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초청장 한번 보내봐라 이런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유엔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국가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은 북한이 못난 국가지 한국이 못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포용적인 입장에서 한국은 보냈는데 북한은 안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반대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예. 만일에 북한이 초청장을 받고 그래서 참석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만일에 이제 에이펙에 참석을 했는데 이 에이펙은 전성절에 참석했던 친중 성향이 있는 26개 국가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을 왕따시킬 수도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김정은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 북한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생각하는 것, 북한이 생각하는 것 차이는 있는데 아마 이 에이펙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그렇게 되면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깜짝 미팅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